작은 방 안, 낡은 책상 위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린 서연은 아버지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쯤은 감수해야겠죠.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병원을 재개원하는 준비와 함께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 준비도 시작되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과거의 어둡고 슬펐던 언약식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사랑과 축복만이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유명한 웨딩 플래너 대신 두 사람이 직접 결혼식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베토벤의 교향곡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노트북 화면에는 음악 플레이어와 함께 한태준 회장님 치료용 음악 모음이라는 폴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초의 여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건 제가 태준 씨의 정서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음악 파일이에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날, 서연은 수십 벌의 화려한 드레스 앞에서 눈을 반짝였다. 그녀가 마침내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커튼 뒤에서 나왔을 때 태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신부님.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거울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한민혁은 졸지에 무고한 형수를 파렴치한 스파이로 몰아쓴 편집증 환자가 되어버렸다. 보안팀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눈치만 살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치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방을 뛰쳐나갔다. 서연은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도 저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 비서가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격려의 의미를 담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다. 결혼식은 수많은 하객들을 초청한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소중한 인연들만 초대된 작은 가든 파티 형식으로 한씨 저택의 정원에서 열렸다. 김 비서와 저택에 충직한 집사장, 그리고 서연의 간호를 받았던 간호팀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푸른 잔디와 만개한 꽃들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과 신부가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서연은 다시 태준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듯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태준 씨, 당신 사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를 스파이로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 수 위였죠. 지금쯤 아마 분해서 잠도 못 자고 있을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말을 마친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힘주어 꽉 쥐었다. 이전의 미세한 떨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분명하고 강한 힘이었다. 규례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을 낭독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서연에게. 당신은 나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와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나의 모든 생은 당신의 행복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두 번의 계획이 연달아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민혁은 벼랑 끝에 몰렸다. 강서연의 존재는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았다. 그녀가 한태준의 곁에 있는 한 자신의 야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한태준의 생명유지 장치를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한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을 읽어 내려갔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태준 씨에게. 우리의 시작은 불행과 슬픔이었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반지를 교환했고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감동적인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는 외부의 비윤리적인 의사 한 명을 거액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그와 공모하여 한태준에게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몰래 투여할 계획을 세웠다. 그 약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부검을 해도 흔적을 찾기 어려운 종류였다. 계획 실행일은 주치의가 학회 참석차 해외로 출장을 가고 김 비서 역시 중요한 계약건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날로 잡았다. 모든 방해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움직이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침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준은 서연을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최악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 될 줄이야.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심장 박동과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간 저택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평온함이 감돌았다. 한민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고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느꼈다.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더욱더 헌신적으로 태준을 돌봤다. 그들의 교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이제 그의 손가락 움직임은 단순한 반응을 넘어 그녀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를 표현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사고 이전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필로그.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각, 민혁의 사주를 받은 임시 간호사가 태준의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수액 라인에 치명적인 약물이 담긴 주사기를 연결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바로 옆 보조 침대에서 선잠을 자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1년 후 JK그룹은 한태준의 탁월한 경영 능력 아래 연일 최고의 실적을 갱신하며 순항하고 있었다. 서연이 운영하는 아버지의 작은 병원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지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비영리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JK그룹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끌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태준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이 폭락하고 있음을 알리는 비상 신호였다.
서연은 경고음이 울리자마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는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심정지 상태로 향하는 전형적인 그래프였다. 태준 씨, 정신 차려요. 그녀는 그의 뺨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태준은 조금 이른 시간에 일을 마치고 서연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앞 작은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연은 환자복을 입은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태준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번졌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민혁과 그가 매수한 의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의사는 태준의 상태를 잠시 살피더니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이미 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무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환자를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는 서연과 다른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존엄사 동의서를 꺼내 들었다. 서연이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볼록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아기, 오늘 아빠 말 잘 듣고 있었어?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엄마 닮아서 아주 얌전하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억지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이자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가 되어 있었다. 불행이라 믿었던 운명은 결국 그들을 가장 눈부신 행복으로 인도했다. 한민혁은 슬픔에 잠긴 연기를 하며 말했다. 형님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면 더는 형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죠. 그는 서연에게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법적 보호자인 그녀의 서명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의 손이 절망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병원 복도를 강서연은 익숙한 걸음으로 가로질렀다. 그녀의 하얀 가운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은 그녀의 성실한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가장 유능한 간병인이었지만 그 사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다. 매일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며 번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쓰레기통 안에 버려져 있던 작은 주사기 앰플, 그리고 태준의 팔에 난 아주 미세한 새로운 주사 자국. 자연스러운 악화가 아니었다. 약물에 의한 인위적인 쇼크 상태.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그녀는 한민혁과 의사를 노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 서린 감추지 못한 조급함과 탐욕.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살인이었다. 삑 하고 울리는 호출기에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액정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새어머니였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 시간에 오는 연락은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받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절망과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들어찼다. 그녀는 존엄사 동의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비상카트 쪽으로 달려가 제세동기를 꺼내 들었다. 한민혁이 경악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미 가망이 없다고 했잖아. 서연은 그를 뿌리치며 외쳤다. 비켜, 이 사람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살려낼 거야. 박 여사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본론부터 쏟아냈다. 집안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녀의 이복동생인 강유라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JK그룹의 후계자인 한태준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 결혼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손길로 정확하게 제세동기를 작동시켰다. 쿵! 태준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강한 정의 충격이 그의 심장을 때렸다. 그 순간 기적처럼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삐, 규칙적인 심장 박동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민혁과 의사의 얼굴은 경악과 실망으로 흑빛이 되었다. 한태준은 몇 달 전 의문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JK그룹에서는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회사의 안정을 위해 이름뿐인 아내를 드리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박 여사는 이것이 유라의 희생 덕분에 집안이 다시 일어설 절호의 기회라고 열변을 토했지만 서연은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라가 그런 희생을 할 리 만무했다.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그의 증상에 맞는 해독제와 응급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에 다른 간호사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팔려온 가짜 아내가 아니었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모습에 감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결국 박 여사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 유라 대신 서연에게 그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유라가 결혼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서연이 한태준의 아내가 되어 그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었다. 박 여사는 이것이 서연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인 작은 병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녀를 압박했다. 아버지의 병원.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간의 사투 끝에 한태준의 상태는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다.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를 서연이 혼자의 힘으로 다시 끌어올린 것이었다. 한민혁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분노에 찬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나갔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방 안에는 서연과 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서연에게 아버지가 남긴 작은 동네 병원은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그곳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환자들을 돌보던 성스러운 공간이었고 서연에게는 따뜻한 추억이 깃든 유일한 안식처였다. 새어머니와 유라는 아버지의 병원을 담보로 엄청난 빚을 졌고 이제는 그 병원마저 사채업자들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병원만큼은 지켜야 했다. 서연은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자신이 조금만 더 약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기억하다시피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무서웠어요. 당신을 잃는 줄 알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물었다. 제가 그 결혼을 하면 정말 병원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는 병원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서연의 반항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능글맞게 대답했다. 물론이라고.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큰일을 하는 것이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뺨 위로 따뜻한 무언가가 떨어져 내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굳게 감겨 있던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텅 빈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식물인간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흐느낌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담은 맹세였다.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러니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의지를 담아 부드럽고도 강하게 감싸 쥐었다. 그들의 영혼은 그 순간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공기와 두 여자의 탐욕스러운 시선이었다. 박 여사와 강유라는 마치 개선 장군을 기다리는 것처럼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라는 서연을 보자마자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언니가 나 대신 가주면 안 될까? 그 뻔뻔한 연기에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다. 한태준은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에서 그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책을 읽어주었고, 때로는 다정한 위로를 건넸으며, 때로는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그 목소리는 그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등불이자 생명줄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목소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은 유라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연극은 그만해. 네가 무서워하는 건 그 사람 옆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네가 누리던 사치와 자유를 잃게 될까봐 그런 거잖아.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박 여사가 급히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마침내 그의 손에 무언가 잡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았다. 그러자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흐릿했던 시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불편한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여자. 강서연. 자신의 가짜 아내이자 목숨을 구해준 은인. 다음 날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 여사는 JK그룹 측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서연은 강유라의 이름으로 된 서류 몇 장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오직 한태준의 아내라는 허울뿐인 역할만 남게 되었다. 결혼식은 없었다. 모든 것은 철저히 비공개로 양가 가족 몇 명만 모인 자리에서 조촐한 언약식으로 대체되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그는 움직이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의식은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자신을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의 심장이 뭉클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언약식이 열린 한씨 가문의 본관은 성처럼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그만큼이나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서연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태준의 가족들을 만났다. 한태준의 사촌인 한민혁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는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들에게 강서연, 아니 강유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녀는 그저 가문의 필요에 의해 들여온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야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태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서연이 잠에서 깨어났다. 잠결에 비빈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다랗게 뜨였다. 잠들어 있어야 할 그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아주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꿈이거나 환상이 아닐까 두려웠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모든 모욕적인 시선과 말을 견뎌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강서연이 아니라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인형임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 언약식이 끝나고 그녀는 안내인을 따라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이 바로 그녀의 남편, 한태준이 머무는 곳이자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공간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태준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기적이었다. 그가 정말로 깨어난 것이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방 안은 온갖 최첨단 의료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 거대한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한태준.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는 실물이 훨씬 더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지만 창백한 얼굴에는 생명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에 가까워 보였다.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병실을 찾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태준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태준에게 다가갔다. 태준은 김 비서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비서는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지켜봐 온 형으로서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한태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길고 짙은 속눈썹, 날렵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 한때는 이 얼굴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까. 지금은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서연은 직업적인 본능에 따라 그의 상태를 살폈다. 손목에 연결된 모니터는 규칙적인 심박수를 나타내고 있었고, 호흡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완벽한 식물인간 상태였다. 세 사람은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조용한 회의를 열었다. 태주는 눈짓과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서연이 그의 말을 통역하고 김비서가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태준의 결정은 단호했다. 자신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당분간은 세 사람만의 비밀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있었다. 지금 성급하게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것은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둘러보았다. 이 넓고 호화로운 방은 이제 그녀의 감옥이 될 것이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잘 가꾸어진 정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높은 담장 때문에 바깥 세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이 남자와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김비서는 태준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회장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한민혁 전무는 지금 회사를 거의 장악한 상태입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깨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지난번처럼 또다시 회장님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서연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연극이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녀는 이미 거래를 했고 대가를 치러야 했다.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했다. 그녀는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비록 이름뿐인 아내일지라도 이 남자는 이제 그녀가 돌봐야 할 환자였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장 먼저 의료 차트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전문가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렇게 한태준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는 식물인간이었다. 하지만 서영과 단둘이 있거나 김 비서가 찾아왔을 때 그는 조금씩 재활을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간단한 단어를 발음하는 연습을 도왔다. 그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것은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그의 강철 같은 의지 덕분이기도 했다. 차트를 살펴보던 서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투여되는 약물, 영양 공급 방식, 재활 치료 계획.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그의 잠재된 의식을 깨우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에 불과했다. 이제 태주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특히 자신을 찾아오는 한민혁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민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님, 저 왔어요. 회사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형님은 그저 맘 편히 쉬시기만 하세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영원히 깨어나지 말라는 저주가 담겨 있다는 것을 태주는 알 수 있었다. 태주는 주먹을 쥐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민혁이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향해 있었다. 당신 역할은 그저 얌전히 옆을 지키는 것뿐이야. 괜한 짓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나설 곳이 아니니까. 그의 말에는 명백한 경고와 조롱이 담겨 있었다. 반면 서연의 모든 행동은 그에게 깊은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같이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이제는 JK그룹의 주가 동향이나 경제 뉴스까지 상세하게 브리핑해 주었다. 마치 그가 당장이라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며 웃었고, 때로는 지친 기색으로 그의 손을 잡고 위로를 받기도 했다. 서연은 주눅들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 간병인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한민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남편? 웃기지 마. 네가 여기 온 목적이 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돈 때문에 영혼까지 팔아넘긴 주제에. 그는 서연에게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는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태주는 깨달았다. 강서연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돈 때문에 팔려온 가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천사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비록 지금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신호였다. 한민혁이 떠난 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욱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적대적인 태도는 그녀의 오기를 자극했다. 좋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신념대로 이 사람을 돌볼 거야. 그리고 반드시 당신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서연이 피곤한 기색으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를 때면 태주는 그녀가 잠시 쉬었으면 하는 의자를 향해 눈동자를 살짝 굴렸다. 그녀가 읽어주는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는 그녀의 손바닥을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민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분노할 때면 그는 괜찮다는 듯 그녀의 손을 다독이듯 쥐었다. 그들의 작은 세상은 그들만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조 침대에 누워 숨소리 하나 없는 한태준을 바라보았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경멸했다. 그녀는 외로운 섬에 표류한 난파선 선원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병원을 지켜냈다는 사실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과 힘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태주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의식을 집중하며 움직이는 연습을 했다.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최 여사가 들어왔다.
태주는 재빨리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다시 잠든 척했다. 초의 여사는 아들이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한 듯 서연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저 천한 것 때문에 우리 민혁이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구나. 그녀의 악독한 혼잣말이 태준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태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한태준 씨. 오늘부터 당신을 돌보게 된 강서연이라고 하네요.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최 여사가 나가고 태주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연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사리를 느꼈다. 그는 더 빨리 회복해야만 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어쩌면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은 왠지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손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작은 온기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의 재활 훈련은 더욱 강도를 높였다. 서연은 그의 의지를 읽고 밤마다 다른 사람들 몰래 그의 재활을 도왔다. 그녀는 그의 팔다리를 움직여주고 앉는 연습을 시켰다. 마침내 그는 서연의 부축을 받아 아주 잠시 동안 침대에 걸터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엄청난 진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이 차가운 성 안에서 생명 없는 인형처럼 누워있는 이 남자를 지키는 것이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 그가 눈을 뜨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를 바랐다. 그것은 희생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은 채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 지친 몸을 이끌고 그의 곁에서 잠시 졸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귓가에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뱉은 그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새 켜져 있던 희미한 조명 아래로 한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세로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켜 가장 먼저 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각종 수치를 보여주는 모니터는 여전히 평온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다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밤새 굳었을 근육을 풀어주었다. 한태준이 목소리를 되찾은 이후 그의 병실은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비밀스러운 전쟁지휘본부로 변모했다.
낮 동안 그는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식물인간을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서연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기대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JK그룹의 방대한 정보와 한민혁의 약점들이 상세한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이제 그 지도를 현실의 무기로 만들 차례였다. 아침 식사를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대한 식당에는 이미 한민혁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젯밤의 언약식 때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서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신들의 대화를 이어갔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한 취급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식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한민혁이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태주는 사고를 당하기 직전 민혁이 주도하던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서재에 있는 특정 책 한 권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겉으로는 그저 읽고 싶은 책을 가져오는 심부름처럼 보였다. 최 여사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아들인 민혁에게 말했다. JK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네가 고생이 많구나. 회장님이 저렇게 누워만 계시니 모든 짐이 내 어깨에 있구나. 그녀의 말은 아들에 대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한태준의 무능함과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한민혁의 유능함을 은근히 과시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음식을 씹을 뿐이었다. 서연은 한치의 의심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의 서재로 향했다. 거대하고 고풍스러운 서재는 한태준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알려준 위치에서 전쟁과 평화의 초판본을 찾아냈다. 그리고 책의 두꺼운 표지 안쪽에 숨겨져 있던 아주 얇은 마이크로 SD카드를 발견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챙겨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한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형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제가 회사를 잘 이끌어 갈 겁니다. 형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형을 위하는 듯한 걱정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에는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앞에 두고도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연의 작은 노트북으로 SD카드 안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태준이 직접 정리한 한민혁의 비리 의혹 파일이 들어있었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 이름, 의심스러운 계좌번호,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자금 이체 내역까지. 비록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방역의 실마리가 될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 태주는 서연에게 파일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앞으로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저택을 둘러보기로 했다. 박물관처럼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집의 따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만큼이나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정원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새 한 마리 울지 않았다. 이곳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전시장에 가까웠다. 서연은 이제 그의 간병인이자 그의 눈과 귀, 그리고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비밀 요원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지시에 따라 저택 내부를 탐색하며 그가 숨겨두었던 다른 자료들을 찾아냈다. 때로는 집 사장의 신뢰를 얻어
저택의 오래된 서류 보관실에 들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순진한 표정으로 한민혁의 방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도 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스파이 역할에 재능을 보였다. 정원을 산책하던 서연은 나이가 지긋한 한 사형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집사장인 듯했다. 집사장은 서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연민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이 댁에서는 그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의 충고는 서연에게 이 집안의 암투가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하게 했다. 이 위험한 공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는 동안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했고 눈빛은 뜨거운 신뢰와 애정으로 가득 찼다.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다시 한태준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기존의 간호팀과 마주했다. 그들은 JK그룹에서 고용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이름뿐인 사모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연을 전문가가 아닌 그저 신분 상승을 노리고 시집온 어린 여자로 취급하며 그녀의 지시를 은근히 무시하려 했다. 서연은 그들의 텃세를 모를 리 없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수집해온 정보를 분석하던 태주는 피곤함에 지쳐 잠든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위험한 일에 휘말려 고생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 작은 손길에 잠에서 깬 서연이 그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니 그냥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서연은 그들과 기싸움을 하는 대신 자신의 실력으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간호 기록지를 꼼꼼히 살핀 후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태준 환자분의 욕창 방지 매트리스 공기압이 체중에 비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맥주사 라인도 오늘 교체 주기가 되었는데 아직 그대로인 것 같군요. 그녀의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에 간호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미안해하지 말아요. 저는 지금 당신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기뻐요. 우리는 팀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태주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그들의 첫 입맞춤이었다. 비록 짧고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과 약속이 담겨 있었다. 수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당황하며 기록을 재확인했다. 서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실수를 정확히 짚어낸 서연을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는 이분의 아내이기 이전에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 간병인입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환자의 안정과 회복뿐입니다. 앞으로는 저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부드럽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정보가 어느 정도 모이자 그들은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 바로 김 비서의 조력을 얻어 회사를 직접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김비서를 병실로 불렀다. 태주는 여전히 말을 거의 못하는 척 연기하며 서연을 통해 김비서에게 지시를 전달했다. 그가 지시한 내용은 한민혁 몰래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이후로 간호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연을 무시하지 않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따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비로소 한태준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기존의 기계적인 간호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교감을 중시하는 자신만의 케어 플랜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방에 아주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비서는 주군의 귀환에 감격하면서도 그의 치밀한 계획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즉시 회사로 돌아가 태준의 충신들로만 구성된 비밀 감사팀을 꾸렸다. 감사는 공식적으로는 해외 사업부의 정기 실사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태준과 서연이 찾아낸 페이퍼 컴퍼니와 JK그룹 간의 부정한 자금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마침내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한민혁이 회사의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저택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서재에서 회의를 하는 듯했고 문틈으로 언쟁을 벌이는 듯한 높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연은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들의 대화 일부를 듣게 되었다. 한민혁은 한태준이 추진하던 해외 신사업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중단시키려 하고 있었고 다른 임원들은 시기상조라며 그를 말리고 있었다. 한민혁은 처음에는 그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칼날이 점점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내부자를 통해 감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의심의 눈초리는 자연스럽게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한민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형님이 언제 깨어날 줄 알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란 말입니까? 저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안정적인 내수 시장에 집중해야 회사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한태준의 영향력을 지우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서연은 간파할 수 있었다. 그는 서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게 했고 심지어 그녀의 통화 내역까지 엿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비서와는 철저히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했고 중요한 정보는 저택의 충성스러운 늙은 집사장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달했다. 한민혁의 감시망은 번번이 허탕을 쳤고 그것은 그의 의심과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서연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한태준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 그리고 한민혁이 그 사고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추측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거대한 야망과 음모가 들끓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한태준은 그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였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을 넘어 이 남자를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비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파일 형태로 정리했다. 한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자금의 일부가 태준의 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사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살인교사의 증거였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서연은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한태준의 곁에 앉았다. 이 얼음 같은 궁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태준 씨, 오늘 아주 긴 하루였어요. 당신의 가족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당신 회사도 아주 시끄러운 것 같아요. 모두가 당신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날 밤 김 비서는 정기보고를 위장하여 병실을 찾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평범한 보고서처럼 보이는 파일을 꺼내 태준에게 건넸다. 파일의 맨 마지막 장에는 그가 찾아낸 모든 증거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과 태준은 함께 서류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제 한민혁을 심판대에 세울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비록 돈 때문에 팔려온 가짜 아내일 뿐이지만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이것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녀는 마치 맹세라도 하듯 힘주어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이 길고 지루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어.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역시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다가올 폭풍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착각인가?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다. 아마도 근육의 경련이었거나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실망 섞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성급한 기대를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었다. 내부 감사로 인해 궁지에 몰린 한민혁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단 하나, 장기간의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한태준 회장의 해임 및 한민혁 부회장의 신임 회장 선임안이었다. 그는 형의 상태가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위조된 의료 진단서까지 준비했다.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쿠데타이자 JK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어디 안 가고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차가운 궁전 안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요한 밤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고 그것이 그녀를 이 모든 역경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이었다. 이사회 소집 공고는 즉시 태준의 병실에도 전달되었다. 공기를 찢을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세 사람을 감쌌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었다. 태준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과 김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팠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위에 흙을 덮어주는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하루는 한태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규칙적인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저택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적어도 한태준의 방 안에서만큼은 그녀가 곧 법이고 질서였다. 그녀는 기존의 의료팀과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그녀의 전문성과 헌신은 까다롭던 간호사들마저 진심으로 따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치료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결전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이었다. 그 시간 동안 태주는 마지막 재활 훈련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땀을 닦아주며 그의 몸을 지탱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힘이자 버팀목이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단순한 동네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과 경험은 서연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주방을 설득해 매일 신선한 약재를 공급받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 태준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증기를 쬐어주며 굳어진 근육과 경직된 혀를 풀어주기 시작했다. 김비서는 외부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한민혁의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모든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모든 이사들이 볼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믿을 수 있는 보안 요원들을 회의장 주변에 배치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거대한 폭풍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갈 일만 남았다. 그녀는 또한 후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치료를 병행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켰고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은은한 아로마 향을 피웠다. 그리고 그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의 서재에서 그가 즐겨 읽던 경제경영 서적과 고전 문학 작품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윽고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태준이 입을 옷을 직접 골랐다. 그것은 그가 사고 전에 가장 즐겨 입던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정장이었다. 다시 돌아온 왕의 위엄을 보여주기에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다. 태준은 서연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오랜 투병 생활로 조금 수척해지긴 했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여전히 JK그룹을 이끄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은 믿었다. 그의 육체는 잠들어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정성은 헛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시장 경제의 변동성에 대한 격정적인 구절을 읽어 내려가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한태준의 심박수를 나타내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변화였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같은 시각 JK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장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JK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다. 한민혁은 회의장 상석에 앉아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대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어머니 최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한태준 시대를 끝내고 자신들의 시대를 여는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얼굴을 살폈다. 굳게 닫혀 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었다. 그러자 또다시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기적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말로 듣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민혁은 준비해 온 연설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형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위선적인 연기를 펼쳤다. 그리고 자신이 회사를 이끌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의 논리 정연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연설에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를 돌봤다. 그녀는 이제 그를 단순한 환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동등한 인격체로 자신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소중한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을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 정원에 꽃이 피고 지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까지 모두 그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텅 빈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청의 침묵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안건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었다. 한태준 회장의 해임안에 동의하시는 이사님은 찬성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민혁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편에 서기로 약속했던 이사들이 하나둘씩 찬성 버튼을 눌렀다. 찬성 의사를 나타내는 녹색 불이 전광판에 하나씩 켜질 때마다 한민혁의 미소는 더욱더 짙어졌다. 과반수를 넘기까지 단 한 표만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역시 한민혁이었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태준의 방을 찾아와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방 안에 피워놓은 낯선 약초 냄새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서연이 태준의 손발을 정성스럽게 마사지하는 모습을 보고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그녀를 비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에서 조롱기가 사라지고 의심과 경계심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이사가 망설이며 투표 버튼 위로 손을 가져가는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회의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죽은 사람처럼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한태준이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강서연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를 지키고 있었다. 한민혁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예전에는 완벽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형의 얼굴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창백하기만 하던 뺨에 혈색이 도는 것 같기도 했고 미동도 없던 손가락이 이따금씩 움찔거리는 모습도 목격했다. 그는 이 모든 변화가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기가 불편해졌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태준은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또각또각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모든 이사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한민혁과 최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수색은 서연의 방에서 이루어졌다. 한민혁은 마치 동선이라도 아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옷장 서랍으로 다가가 USB를 발견해냈다. 그는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보안팀 직원이 노트북을 가져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USB를 연결했다. 모두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1급 기밀 문서가 아니었다. 태주는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곳으로 걸어가 멈춰 섰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위험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다들 모여 계셨군요. 주인공 없이 파티를 시작하시다니 조금 서운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서연을 따로 불러내 추궁하기 시작했다. 당신, 지금 형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의사의 처방에도 없는 이상한 민간요법을 멋대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 형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빠진다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물을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날선 위협이 가득했다. 그는 강서연이 형을 깨어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한민혁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특히 너, 내 동생 민혁아.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잘 지켜달라고 했지. 통째로 삼키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의 말에 한민혁이 버럭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태주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가 궁금한가? 좋아. 지금부터 내가 잠들어 있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서연은 그의 위협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보조요법들이며 환자의 상태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에 한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여자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김 비서가 준비한 파일이 띄워졌다. 화면에는 한민혁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목록과 JK그룹의 자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준의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이체 확인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한민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칠 후 한민혁은 한 시가문의 주치의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서연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그녀를 저택에서 쫓아낼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다. 주치의는 오랫동안 한씨 집안의 건강을 돌봐온 보수적인 성향의 의사였다. 그는 서연이 하는 비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해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한태준을 진찰하기 시작했다. 한민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이제 저 여자의 독단적인 행동도 끝이라고 생각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공포에 떨었다. 태주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한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내 회사만 탐낸 게 아니야. 넌 내 목숨을 빼앗으려 했어. 그 순간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다. 한민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주는 굳건히 서서 서연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왕의 귀환은 완벽했다. 하지만 주치의의 진찰이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그는 청진기를 대고 동공 반응을 살피고 사지의 반사신경을 테스트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럴 수가, 정말 놀랍군요. 그의 말에 한민혁이 조급하게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 어디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주치의는 고개를 저으며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라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회장님의 전반적인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한태준의 극적인 귀환과 한민혁의 몰락은 JK그룹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이사회가 아수라장이 된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한민혁은 횡령, 배임, 살인교사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즉시 구속 수감되었다. 그의 어머니 최 여사 역시 아들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때 JK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던 그녀는 모든 재산과 지위를 박탈당한 채 초라하게 저택에서 쫓겨났다. 주치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근육의 위축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피부의 탄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미세한 반사 반응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뇌 기능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활성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물었다. 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까? 이것은 현대의학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한민혁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태주는 자비가 없었다. 그는 즉시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한민혁의 세력들을 모조리 속간했다. 수십 년간 회사에 기생하며 부정을 저질러온 임원들이 줄줄이 해고되거나 검찰에 고발되었다. JK그룹은 그동안 골마있던 환부를 도려내는 혹독한 수술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더욱더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태주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정확한 판단력으로 모든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며 자신이 여전히 JK그룹의 유일한 지배자임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서연은 담담하게 자신이 시행해온 마사지 요법과 아로마 치료, 그리고 청각자극 요법에 대해 설명했다. 주치의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군요. 환자와의 정서적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방법들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회장님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는 서연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는 방을 나섰다. 완벽한 서연의 승리이자 한민혁의 완벽한 패배였다. 이 모든 소식은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재벌가의 충격적인 막장 드라마에 열광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중심에는 혜성처럼 나타나 식물인간 회장을 구해내고 왕좌를 되찾게 도와준 신데렐라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가 앞으로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큰 기대를 품었다. 한민혁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치의가 공인해준 이상 그가 더 이상 서연의 행동을 문제 삼을 명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에게 저주와도 같은 경고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두고 봐.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까.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오히려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이제 한태준을 깨우는 것이 한민혁의 야망을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한 것은 물론
서연의 새어머니인 박 여사와 이복동생 강유라였다. 그들은 서연이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은 까맣게 잊은 채 어떻게 하면 서연에게 빌부터 한 몫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했다. 마침내 그들은 온갖 값비싼 선물을 사들고 눈물 연기를 준비한 채 무작정 한씨 저택으로 찾아왔다. 그날 밤 서연은 승리의 기쁨과 함께 다시 태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태준 씨, 들었어요? 우리 이겼어요. 당신이 점점 좋아지고 있대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여요. 그녀가 기쁨의 참목소리로 속삭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가락 하나가 이번에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녀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한번 긁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환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신호. 그가 보내는 응답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연의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다.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응접실에 마주 앉았다. 박 여사는 준비해 온 대로 눈물을 쏟아내며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내 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 어미가 다 죄인이다.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한태준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은 한민혁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였다. 강서연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태준이 정말로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서연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리고 유라야. 오늘 무슨 목적으로 찾아왔는지 알아. 하지만 착각하지 마. 내가 당신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줄 일은 없어.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내 인생을 팔았어. 그리고 그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병원은 이제 내 소유고 당신들은 그 어떤 권리도 없어.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혁은 먼저 서연을 의료과실로 올가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간호팀에서 가장 경력이 짧고 욕심이 많아 보이는 한 간호사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거액의 돈과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그녀에게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다. 바로 한태준에게 투여되는 영양수액 팩을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성분이 미량 함유된 것으로 몰래 바꿔치기 하라는 것이었다. 그 성분은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을 더디게 하고 미세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유라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소리쳤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아니었으면 언니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 그 뻔뻔한 말에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고맙네. 당신들 덕분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는 경호원들을 불러 두 사람을 저택 밖으로 끌어내게 했다. 두 여자는 악을 쓰며 끌려나갔고 그것으로 서연의 질긴 악연은 완전히 끝이 났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처럼 수액 교체 시간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새로 준비된 수액팩의 라벨이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고 밀봉된 부분에 아주 작은 흠집이 나 있었다. 수년간 병원에서 일해온 그녀의 예리한 눈은 그 사소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위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지만 모두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태주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JK그룹의 회장으로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고 그동안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자리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태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섰다. 그는 자신의 사고와 회복 과정, 그리고 한민혁의 범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바로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자, 강서연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는 대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문제의 수액팩을 자신의 가운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는 재빨리 의료 준비실로 가 정상적인 수액팩을 가져와 교체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는 이 증거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한민혁이 꾸민 짓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지만 물증 없이는 그를 고발할 수 없었다. 태주는 서연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는 계약을 통해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계약에 묶인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강서연이라는 이 여성은 죽어가던 저를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며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저를 지켜준 수호천사입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타이밍 좋게 태준의 상태 보고를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연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김 비서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를 방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숨겨두었던 수액팩을 보여주었다. 김 비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한민혁이 이런 비열한 짓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어둠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밤 제 곁을 지키며 저를 응원해준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기 이전에 제 목숨 그 자체입니다.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로는 그녀의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청혼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김 비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증거물은 제가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한 신뢰를 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왜 그래?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니요. 너무 행복해서요. 제가 받아도 될까 싶을 만큼 과분한 행복이라서요.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이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의료과실 함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한민혁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강소연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이번에는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했다. 바로 그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그는 JK그룹의 1급 기밀인 신제품 개발 계획서를 위조하여 USB에 담았다. 그리고 그것을 서연의 방에 몰래 숨겨둘 계획을 세웠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예전에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던 공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둘만의.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독했던 불행 끝에 찾아온 행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맞이할 빛나는 미래를 조용히 그리고 있었다. 그는 집사장을 압박하여 서연이 방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하수인을 시켜 그녀의 방에 잠입해 서랍 깊숙한 곳에 USB를 숨겨두게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 그는 보안팀을 대동하고 불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회장님의 병상을 지키는 아내가 사실은 경쟁사에 정보를 빼돌리는 스파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그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터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시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얼음 궁전처럼 차갑고 삭막했던 공간은 이제 따스한 온기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강서연은 더 이상 감시받는 인형이 아니었고 한태주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 자신으로서 서로의 곁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한민혁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수룩한 여자가 아니었다. 김 비서로부터 요즘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작은 문제가 생겼으니 개인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시라는 의미심장한 귀띔을 받은 그녀는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언가 위화감을 느꼈다. 아주 미세하게 흐트러진 책상의 각도, 평소와 다르게 닫혀있는 서랍. 그녀는 직감적으로 누군가 자신의 방에 다녀갔음을 알았다. 한태주는 언론에 공표했던 것처럼 지독할 정도로 아내 바보가 되었다. 그는 JK그룹의 총수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서영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았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녀와 의논했다. 서연의 통찰력과 따뜻한 시선은 태준이 회사를 이끄는 데 있어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였다. 서연은 침착하게 방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옷장 서랍 가장 안쪽에서 낯선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이 한민혁이 설치한 함정임을 즉시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두려움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USB를 즉시 없애버릴까 생각했지만 곧 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지 않은 채 외형이 똑같은 다른 USB를 찾아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바로 아버지의 유산인 작은 병원을 다시 여는 것이었다. 그녀는 JK그룹의 안주인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 병원을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비영리 병원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다른 USB에는
태준의 심리치료를 위해 다운로드해둔 클래식 음악 파일들만 들어있었다. 그녀는 2개의 USB를 바꿔치기 했다. 이제 한민혁이 심어둔 증거물은 그녀의 손안에, 그리고 그녀의 서랍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음악 파일만이 남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침대에 누워 내일 아침에 벌어질 일을 기다렸다. 이제 누가 함정에 빠지게 될지는 명백했다. 태주는 그녀의 말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다운 생각이야. 당연히 해야지.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내가 당신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어줄게.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서연의 병원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한민혁이 보안팀 직원 2명을 대동하고 태준의 방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회사 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며 서연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수색 영장이었다. 초의 여사까지 따라와 서연을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며 만약 네가 떳떳하다면 순순히 협조하는 게 좋을 게다 라고 거들었다. 그들의 의기양양한 모습에 서연은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